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앞에 있었던 전반기 부분을 연결하여 박정희 아카데미 제3회분의 2회차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출신인 김재수 본부장님의 강의와 정경희 박사님의 강의가 끝난 이후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의 성공으로 그 국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따른 약소국을 벗어나야만이 지금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지킬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약 한 중임제, 대통령제로서의 중임제인 8년 정도가 지났을 때 1969년 정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트루만 독트린은 뭐냐면 냉전 체제에서 소련이 공산주의를 수출을 하니까 이 트루먼이 그 공산 국가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시아라든가 이런 동유럽 이런 쪽에 약소국이라든가 신생 독립군에게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혹은 군사 침략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반공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시달리던 미국이 닉슨이 집권하자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고 우리는 미국은 될 수 있으면 국방 지원은 할 수 있지만은 전쟁 참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됨으로써 한국에는 굉장한 안보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방위 산업이 혹은 무기 생산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련의 무기도 지원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따발총이라든가 수리탄이라든가 이런 개인화기는 북한 자체에서 생산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에도 그 당시에 군비가 얼마나 한국이 열등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군이 준 M1이나 우리 몸에 맞지도 않은 M1이나 칼빈총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AK 소총이 따발총이니 이런 거를 아직도 쓰고 있는 최신 무기들을 그 당시에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머리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장공비도 보내고 전쟁을 하려고 북한이 했던 겁니다. 한국보다 월등한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고민은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닉슨 독트린이 69년도 발표된 이후에 70년 8월에 미 제7사단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 71년 2월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한국의 적성국과 한국의 적인 중공하고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전쟁이 터지면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손잡고 한국을 쳐들어오면은, 침략을 하면은 한국이 그거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주한미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할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베트남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국의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M16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받고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거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한국하고 북한의 군비 차이가, 그 어떤 무기 체계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현대화라는 자주국방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방어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자국의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베트남 참전을 요구를 하니까 한국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그럴 아무런 그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참전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이거는 북두 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도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았고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지켜라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박정희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닉슨 독트린을 주도했던 에거뉴 부통령이 퇴임 후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 박정희를 만나서 조언을 한 겁니다. 어떤 조언을 했느냐. 미개한 농업국이 공산 침략을 받는다든가 내란이 일어나면은 포기를 하지만은 중화공업 국가는 미국이 지켜준다. 왜? 산업적인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중화공업을 일으킬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인데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5.16 쿠데타, 즉 박정희가 생각하는 혁명을 성공시켜서 배고픈 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임시적이다. 이거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언제든지 지금 경제 발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룬 고도의 경제 성장이 정치 발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정치 의식으로는 자기가 물러난 이후는 또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미개 국가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5.16 혁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중화공업을 위한 10월 유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시대를 살은 사람으로서 박정희의 삼성개헌이라든가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도 의식 속에는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를 듣는 그런 중에 있으면서도 그게 민주화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유신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퇴임을 했다 하면은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공업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 민주화라든가 이상한 중소기업 중심이라든가 서민경제 대중경제론으로 발전했다고 하면은 한국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젊은 시절에 이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그 골동품 삼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댕기고 있습니다. 이 대중경제론의 중심이 그거예요. 농업국가, 내수중심, 서민경제, 중소기업 중심, 아주 명분론으로 그럴듯하고 정말로 읽어보면 환장할 정도로 평등하고 아름다운 국가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읽어보면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북한처럼 됐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그대로 전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김대중이 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농업 중심의 작업자족,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그래서 박정희가 그때 10월 유신을 안 했으면은 정말로 박정희가 예견한 대로 후진국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그 나름으로 근거가 있구나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그뉴의 충고에 따라서 한국을 중화학공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바로 유신이고 유신이 바로 중화학공업을 만들어서 그 고도 산업 국가로 만드는과 동시에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했다. 이런 박정희의 설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그 당시에 가장 고민했던 게 북한과의 그 무기 체계에 있어서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데 기술은 점점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원료가 없잖아요. 쇠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고 해서 포항제철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책적인 선택이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잘한 거는 그 방위산업, 방산업체들이 생기면은 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를 경영을 하니까 그 방위산업들이 잘 돌아가지만은 국내를 이용하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위산업이 투자만 돼 있지 쓸모가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그 중화학공업의 주역인 오원철 씨하고 박정희가 고민한 것이 평시에는 산업활동을 하고 전쟁 중에는 배를 말던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고 화학공장에서 폭탄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공장을 건설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중화학공업은 그 안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어떤 변신 로봇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면은 전쟁 체제로 바뀌게끔 그런 방위산업을 설계를 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김용삼 대기자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왜 포항제철을 박태준에게 맡겼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박태준 그분이 와세다 대학교 야금과 쉽게 말하면은 쇠를 캐가지고 제철까지 가는 야금학 전공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5.16 이후 박태준을 아주 중책을 쓴 이유는 그러고 신임한 이유는 그 능력도 있었고 사람도 똑바르고 했지만은 그 전공이 제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금이니까. 그래서 미리 점을 찍고 우리가 5.16을 일으키면 반드시 제철 공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박태준을
중용을 했고 또 그런 장기적인 보관으로 박태준을 포항제철 건설에 신뢰하고 또 그 사장으로 중책을 맡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태준이 와세다 대학 나왔다 하는 이런 그런 어떠한 학연으로 아리가 도시히코라는 신일본 제철 회장이 박태준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제철에 대한 기본적인 기밀이라든가 비밀 사항을 어떻게 전부를 노출합니까? 그런데 신일본 제철 회장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그 파견 기술자들에게 일본 기술자들에게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술자들도 자기 나라 제철소를 짓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개하고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고로에 한 2년이나 3년간 어떤 건설에 투입돼 가지고 직원들이 고로에서 샘물이 흘러나오자 그 박태준이라든가 모든 그 직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성공을 했으니까 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NHK에서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발전과 일본의 발전에 대한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됐던 제철 기술자인 한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를 얼마나 한국 국민들이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부르든지 자기들도 따라서 한국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증언을 NHK 방송에서 방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는 그 자주 국방이라는 거 하고 중화공업이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일치시키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중화공업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한국의 공업을 한 단계 뛰어오르는 고도 공업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한국의 약소국으로서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그런 어떠한 입장에서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의 목표에 마지막 목표가 생긴 겁니다. 원자폭탄, 핵폭탄을 가지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삼성의 기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반도체에 일어나는 그 전기가 싸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이도 간첩이지만 문재인이가 간첩인 이유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얼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고 뭐 모든 공장들이 전기로 다 돌아가는데 그 전기를 충당하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원자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것도 간첩이에요. 왜? 한국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면 이 모든 공업이 얼수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김용상 기자님은 이 말씀은 안 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전에 한 5년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지금 한국이 산업이 발전한 거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쓰는 전 경기도민들이 다 쓰는 거에 3배를 그 삼성 반도체에서 쓴다는 거예요. 3배를 쓰는 거예요. 조그만 그 공장에서. 그런데 그걸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되지 않고 우리가 화력이니 뭐 태양력 발전이니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보고를 받으면서도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라 그러고 가동 중단을 시키면서 원자력이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다 죽는다고 국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세가 비싸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을 일찍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삼 대기자분이 인터뷰한 원자력 발전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원자 폭탄은 일시에 터질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 터지는 거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큼 터져가지고 그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기술이 더 높나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터뜨리는 그거는 지금 한국의 원자력 기술로는 기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가 프랑스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돼가지고 그 플루토늄, 우라늄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원자 핵폭탄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약 1년에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당시에 그런 원자력 원료를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처리 시설을 엄밀하게 비밀로 짓고 있는 것이 미국 CIA에 의해 포착이 돼가지고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미국의 아시아 담당 CIA 담당자가 한국에 파견되어서 이 감시하고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가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기로 해서 시설 건축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흐르자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다는 그런 우연인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박정희가 시해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때 김재규가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아무 이유 없이 그 경호실장 차지철을 쏘고 시비를 걸어서 쏘고 또 옆에 있는 박정희까지 시해를 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김용삼 대기자분은 결론은 내리지 않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미국 CIA의 공작이었다는 이런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당시를 살았던 그 북두시민혁명군도 김용삼 기자님의 그 어떤 강의 혹은 암시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으로서 김재규가 왜 중앙정보부장이 아무 이유 없이 박정희를 죽이겠습니까? 그 무언가의 암시, 자기가 받았던 그 어떤 암시랄까, 부추김, 혹은 여러 가지의 상황이 김재규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정희와 자주 국방이라는 문제는 결국 유신과 연결되고 그 유신은 그 공업화를 통함으로써 미국에 의한 한국의 방위를 약속받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으면서
한국을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런 것이 강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박정희가 원자력 무기를 핵폭탄을 가지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의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어제 강의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은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꼭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치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